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라고도 하죠. 광주에서 온 김근영입니다. 지스트 물리광과학과에 있고요. 여기 우리 캠퍼스입니다. 그 생각보다 사진이 안 나와서 그렇지 훨씬 더 예쁘거든요. 이 뒤에 이렇게 산도 있고 나무들도 많이 가꾸어져 있어서 지스트 혹시 와보신 분 안 계시죠? 와보셨나요? 아, 예. 어떤 일로? 아이 때문에. 예. 지스트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들 저기 지스트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광주에 와봤다. 광주 와봤어요? 무슨 일로 와봤어요? 할머니 댁이 광주예요? 또? 광주 놀 게 별로 없는데 뭐 하고 놀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 광주는 공부하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차원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차원이 뭘까요? 그냥 그럼 1차원이 어떤 게 1차원일까요? 멋있는 거? 과학적인 거. 자, 보통 쟤는 4차원에 사는 것 같아요. 4차원이다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죠? 보통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자, 그러면 1차원부터 가볼게요. 1차원은 뭐냐? 요게 1차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도 제가 여기서 저리 가면 안 되는 거죠. 괜찮나요? 예.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요게 1차원입니다. 요게 2차원이고 요게 3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의 차이가 뭘까요? 선의 개수가 달라요. 맞아요. 선의 개수가 다르죠. 한 개, 두 개, 세 개.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네. 그치. 맞아요. 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1, 2, 3. 네. 선이 뭉쳐 있는 거에 개수가. 그렇죠. 네,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 2, 3차원 다 잘했는데 4차원 어떻게 그릴까? 여기다가 뭐 좀 더할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뭘 더해서 네모나게? 4차원 어떻게 그릴까? 예. 저기 가운데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쫙 이렇게 여기다 선 하나 더 그으면 된다. 그것도 좋은 발상입니다. 선 하나 더 그으면 된다. 그럼 선 두 개 그으면 5차원이고 6차원이고 7차원이고 이런 거죠. 자, 사실은 그 선 하나 더 그으면 된다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대학원 레벨의 책을 보면 여기다 선 하나 그어놓고 4차원, 5차원 이렇게 그립니다.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비유인데요. 그러면 이제 좀 핵심적인 게 뭔가 보죠. 이 선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방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 선 하나 그으면 그럼 4차원이 되느냐? 왜냐하면 선의 개수로 생각하면. 근데 답은 아니다예요. 그러면 이제 왜 아닐까? 우리는 4차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 못 그릴까? 자, 이제 1, 2, 3차원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몇 개냐가 차원이에요.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표현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원점이 하나 있어야 되죠. 어디로부터? 그러면 저 스피커로부터로 할까요? 저 스피커로부터 여기까지 제 위치를 표현하려면 숫자가 3개가 필요해요.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저기를 원점으로 하고 선이 이것처럼 얘처럼 선이 3개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숫자 3개만 있으면 제가 어디 있는지 다 표현이 되죠. 모든 위치가 숫자 3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가 있고 그 기준으로부터 축을 3개를 그었다고 하면 이 축에 다 이제 1, 2, 3 눈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애다. 그러면 이 축으로는 0이고 여기는 뭐 1이고 2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3개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3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2차원은 뭐냐?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사실 두께가 있는데 이 두께를 잠시 무시하면 자, 이 2차원 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그죠? 이게 2차원이 어떤 벌레가 하나 있는데 이 벌레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하려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숫자가 2개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디 있는 벌레의 위치가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를 2차원이라 그래요. 1차원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도 대충 상상을 해볼게요. 종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선이죠, 선. 자, 이게 선이 2개가 있는데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선 위에 벌레가 하나 앉아 있는데 어디 있느냐 얘기할 거면 여기를 만약에 원점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를 재면 끝나죠. 숫자 하나만 알면 되죠. 그래서 위치나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하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확실해졌죠. 왜 4차원이 아닌가? 선 긋는다고 4차원이 아닌 이유가 숫자 3개면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 하나 더 그으면 숫자 4개가 되겠지만 필요가 없죠. 선 하나 더 그으면 숫자 5개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2개는 필요가 어차피 없죠. 왜냐하면 3개로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가 몇 개냐. 그게 이제 3차원.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 하면은 뭐라고 그러나 위도, 경도 해가지고 딱 2개의 숫자가 필요한 다음에 3층이냐 5층이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숫자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3차원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에 의하면 4차원에 산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의 시간 공간은 4차원이다. 짧게 줄여서 우리의 시공간은 4차원이다. 왜 그럴까? 뭘 하기 위해서 숫자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 시계로 7시 12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1초에 있는 저도 있고 7시 12분에 2초도 전 여기 있죠. 3초에도 제가 여기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언제 있냐라고 하면 숫자가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4차원에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다가 지금은 여기 있다가 이리 옮겼다. 그러면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공간 3개의 숫자는 안 변하지만 시간은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 되죠? 그러면 제가 시간하고 공간 딱 하면 제가 우주에 어디에 언제 있는지가 다 결정이 되잖아요. 더 이상의 다른 숫자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건 이제 딱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까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3 더하기 1차원이라고 하지 않고 4차원이라고 하느냐? 왜 공간 3차원, 시간 1차원이라고 이렇게 공간과 시간은 전혀 다른 건데 그거를 갑자기 붙여서 시공간 이렇게 마치 한 단어로 만들어 가지고 4차원이라고 하느냐?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깨달은 게 아인슈타인이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시공간, 우리는 시공간 4차원에 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어디 있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 4개가 필요해서 4차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에 산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가지, 요 밑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이 종이가 있어요, 종이. 제가 2차원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생명체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다 3차원 생명체예요. 근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2차원 생명체가 돼서 이 점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생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생명체를 감옥 바깥으로 뺄 수 있는가? 문이 없고 벽만 있어요, 그냥. 혹시 뺄 수 있겠어요? 지우개로 지우면, 그러니까 벽을 무너뜨리면 당연히 뺄 수 있어. 오케이. 벽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그러면 넘어가면 된다. 어떻게 넘어갈까요? 담을 넘어간다? 그럼 반칙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2차원 생명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가야 되죠. 근데 올라오는 거는 허용이 안 돼. 왜냐하면 2차원 생명체니까 올라오려고 그러면 3차원이 돼. 응? 어디 아래로?
아래도도 못 뚫지. 어차피 이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네. 결국 벽을 부시는 방법밖에 없겠지. 자, 벽을 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벽을 안 부시면 못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이미 답이 나왔지만 여기서 살짝 아주 살짝 내가 들어가지고 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살짝 들어서 그게 안 된다는 게 2차원 생명체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3차원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3차원 생명체는 2차원 생명체보다 더 많은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조금 더 해보죠.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4차원에 사는 생명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방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벽도 있고 천장도 있고 문은 없다고 치죠. 우리가 갇혀 있어요. 똑같아요. 밖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벽 부수는 거 말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4차원 생명체가 보기에는 뭐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싹 옮길 수가 있어요. 4차원 입장에서는. 그죠? 4차원 생명체가 있다면 가정을 하면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봐. 그렇지만 4차원 생명체는 뭔가 축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들고 옮기면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3차원 생명체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방금 얘기했던 영화에 나오는 텔레포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 사라지고 저 바깥에 나가야 돼요.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일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살짝 들었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2차원 여기 친구가 보고 있어. 싹 빼는 순간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 있는 다른 친구가 볼 때는 여기다 딱 갖다 놓는 순간 뭐가 딱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차원 생명체 입장에서는 못 나오지만 3차원 생명체가 2차원을 조종할 수 있다면 이렇게 빼면 되고 2차원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3차원 입장에서 똑같이 4차원이 있다면 한 축이 더 있다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나는데 4차원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우리는 이상해. 뭐 갑자기 사라지고 나타났지. 근데 4차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내가 그냥 빼준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상상이 이런 거예요. 이론 물리학자들 지금 이제 굉장히 이게 인기 있는 이론이에요. 공상과학 같죠? 근데 이게 인기가 있어요. 공상과학. 과학은 교과서에 나오는 뭐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상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상상을 하는 거야. 그 과학적 이론하고 좀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걸 생각해 보는 걸 공상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되게 질문을 잘했는데 그 공상과학이라는 게 재밌는 게 여기 어머니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공상과학이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인 것 같아. 여러분들 아마 챗GPT 같은 거 써보셨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로봇가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내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한 게 5년 전이거든요. 그 공상과학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상과학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갑자기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로직을 이렇게 확장을 해보죠.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마술도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걸 봤어요. 근데 그냥 이 세상에서 신기한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세상에 한 축이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축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홀로그래피 이론이라는 건데 다음에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상상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해도 잘 따라오실 것 같은데, 자, 이게 평면 종이 같은 2차원이에요. 그죠? 자, 2차원 생명체가 또 있어요. 2차원 근데 굉장히 똑똑한 물리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2차원 생명체가 가다가 얘를 봤어요. 근데 사실은 한 축이 더 있었는데 2차원 생명체 입장에서는 여기가 안 보이니까 그냥 2차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점을 하나 봤어요. 2차원 입장에서.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딱 봤을 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개의 점이 무게가 달라요. 질량이 달라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차원 생명 그 똑똑한 물리학자가 궁금한 거예요. 아, 왜 이 네 개는 다 똑같은데 질량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설을 하나 세워요. 내가 이거 도저히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세상에 한 축이 더 있다고 보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건 안 보이는 축인데 한 축이 더 있어서 사실 얘는 이 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끈의 끝만 내가 보는 거다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끈이 달려 있으면 끈을 이렇게 톡 치면 기타 치듯이 치면 진동을 할 거잖아요. 이건 진동 안 하는 끈. 탁 치면은 이제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요즘 교육 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요 정상파라고 해서 기타 이렇게 치면 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진동하는 이게 진동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또 상상을 해보죠. 이렇게 진동하는 거에 이 진동하는 속도하고 요게 더 막 빨리 진동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끝에 여기를 잡고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얘는 뭐 아무 느낌이 안 들 거고 끝을 잡고 있으면 뭐가 왔다 갔다 느껴지는데 천천히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빨리 왔다 갔다 하고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이런 건데 이게 얼마나 빨리 진동하느냐가 얘의 질량을 결정한다라는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안 보이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자가 이거 두 개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만 진동할 게 아니고 이렇게 진동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을 했어요. 잘 세상을 돌아다녀 보면 얘의 질량의 2배 되는 애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2배로 진동하니까. 그런데 누군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실험하고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심증이 가.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렇게 좀 하나 더 찾아보자. 그랬더니 질량 3배 되는 애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점점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올바른 과학 이론은 없어요. 지금 제가 뭐 예를 들면 촉근 이론을 설명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차원이 있다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예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도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설명이 된다면 그러면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생긴 거예요. 뭔가 한 축이 더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축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일이 설명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2차원이 아니고 세상은 3차원인데 그것의 그림자가 우리의 2차원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예. 자, 이 그림이 이제 요즘 최신 연구에 사용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똑같은 건데 그냥 좀 더 멋있게 그린 거예요. 자, 이 끝에 이 파란색이 2차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2차원이라고 부르면 당연한 것 같고, 자, 이거를 3차원이라고 상상합시다. 그러면 상상이 되죠. 그죠?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고, 4차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또 상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2차원에서 축이 하나가 더 나와서 이렇게 3차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끝에 뭐 까만 게 있어요. 이 까만 막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블랙홀 같은 거예요. 근데 블랙홀 그러면 동그란데 이거는 블랙 브레인, 블랙 막, 까만 암흑의 막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블랙홀과 같은 성질을 가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이 파란색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가진 못하는데 여기 있는 이 블랙 막, 블랙홀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 성질이 쭉쭉쭉쭉쭉 전파돼서 우리 파란색에서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 세상은 이러한 블랙홀의 그림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홀로그래피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요즘 유명한 블랙홀 사진이고요. 이게 쿠어크 글루온 플라즈마라는 굉장히 우주 초기의 어떤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 빅뱅 이후에 있는 물질,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저쪽에 블랙홀이 있다고 치고 그 블랙홀의 성질을 공부하기가 조금 더 쉬우니까 공부한 다음에 다시
쿼쿨럼 플라즈마를 이해한다 이런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여기다 시간을 다 몰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청중을 보니까 여기서 몰빵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뒤에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홀로그래피 원리 계속 반복이 되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복해 볼게요. 이게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거 영화에 많이 나오죠. 예전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마저도 옛날 영화 같은 스타워즈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멋있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공중에 떠 있는 3차원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 2차원의 판이 있어요. 2차원 판에 뭔가 정보가 막 새겨져 있어요. 뭐 조각같이 있다고 상상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빛을 딱 쏘면, 레이저를 쏘면 그 조각같이 새겨져 있는 판에서 빛이 막 간섭을 해가지고 요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대단하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조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3차원 우주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자, 이 3차원의 우주선의 영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보는 2차원 정보인가 3차원 정보인가? 자, 이게 3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우주선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복귀하려면 숫자가 항상 3개가 필요해서 그래요. 그죠? 내가 이 우주선의 이 지점을 표현하려고 하면 숫자가 3개가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2차원 판 위에 다 있었어요, 이미. 근데 빛을 쬐가지고 3차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는 3차원 정보인가? 2차원 정보인가? 네, 어머니 3차원인가요? 2차원인가요? 3차원. 정보 자체는 3개가 들어가요. 3개가 더 나와야 되니까. 네네. 또? 네. 3차원 같아요? 네. 또? 아무거나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답이 둘 다니까. 네. 어떻게 따지면 2차원에 원래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3차원으로 만든 거는 내가 그거를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낸 정보니까 원래는 그냥 2차원의 정보라고 말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물리학 관점은 둘 다 공평하게 좋은 관점이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 쉬운 걸로 보겠다. 나는 우주선을 보고 싶으면 3차원에 가서 보면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암호 같은 걸 보고 싶으면 2차원에 가면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 이 우주선에 해당되는 것이 블랙홀 혹은 블랙브레인, 블랙막, 이게 양자 물질, 쿼쿨럼 플라즈마라는 굉장히 옛날 빅뱅 시대의 어떤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블랙홀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기 어려우면 축을 하나 딱 늘려서 블랙홀로 만들고 블랙홀에 대한 계산을 막 한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이해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차원이 있다. 세상은 4차원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1913년에 노에드스트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남겨진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촉근 이론이라고 불리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의 가장 근본 이론에 해당되는 끈 이론. 끈 이론은 10차원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세상이 10차원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세상이 10차원인데 우리는 지금 느껴지는 건 4차원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6차원은 어디 갔을까요? 6차원. 어디 가버렸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촉근 이론의 방식은 뭐냐면 6차원이 똘똘똘 말려서 조그만 해서 안 보인다가 촉근 이론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6차원이라는 상상도 안 되는 차원이죠. 우리는 아까도 해봤지만 3차원 이상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6차원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조그맣게 똘똘 말려 있어서 모든 점마다 그래서 안 보인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그 6차원 안에서 무슨 일이 막 일어나는 거가 우리 4차원의 현상을 설명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4차원의 전자가 있죠. 그럼 전자의 질량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전하량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6차원 안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촉근 이론이 있고요. 근데 좀 더 쉬운 걸로 가볼게요. 자, 이게 그림이 좀 2차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차원 진동 운동이에요. 이게 용수철 운동
용수철 운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용수철 운동이죠. 이건 1차원 운동이죠.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하려면 숫자 하나만 알면 돼요. 물론 시간까지 하면 2차원이긴 한데 그냥 공간으로 하면 이게 1차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과학자가 이걸 보다가 나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속도도 바뀌고 너무 어려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식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운동을 생각하자. 2차원 원운동. 자, 제가 그려볼게요. 제 손에 이렇게 원운동을 해 똑같은 속력으로 돌고 있어요. 2차원 운동 맞죠? 숫자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각도가 잘 맞으면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각도가 잘 맞는 분에게는. 안 맞는 분은 여전히 2차원인데 각도가 잘 맞는 분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 운동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원운동은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에서 이렇게 뱅뱅 돌고 있다. 그럼 그거를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빛을 쫙 쬐서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되죠. 이거는 1차원 운동인가 2차원 운동인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1차원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하나의 현상을 2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원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새로운 차원에 가서 이해하고 온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새로운 차원으로 갈 때 블랙홀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블랙홀이 또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블랙홀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블랙홀이 이게 이름이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검은 구멍이에요. 검은 구멍. 근데 원래 아인슈타인이 검은 구멍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검은 별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아인슈타인이 하기 전에. 그게 뉴턴의 중력 이론이 1687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첼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한 100년쯤 지나서 검은 별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다. 이건 아인슈타인의 이론하고 관계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고등학교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물리 시간에 탈출 속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물리를 꼭 선택하세요. 그냥 이런 거예요, 개념이. 지금 지구상에서 제가 공을 우주로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발사를 해요. 그러면 우주를 지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야구공 던지듯이 던지면 당연히 다시 떨어지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빠른 속력으로 내가 우주를 향해서 뭔가를 발사한다. 그러면 지구를 벗어나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질문이에요. 나중에 우리 초등학생들 시험 보기 위해서 일단 답을 알려주면 특정한 속력이 있어서 그 속력보다 더 세게 던지면 벗어날 수 있고 그 속력보다 더 살살 던지면 못 벗어나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벗어났다 그런 뜻이고 이거는 못 벗어나고 다시 왔다. 못 벗어나고 다시 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살 던지면 당연히 그냥 떨어지는 거고 엄청나게 세게 던지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가 탈출 속력이에요. 탈출 속력이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느낌은 오죠. 세게 던지면 잘만 세게 던지면 지구를 벗어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더하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면 이게 일단은 정성적으로 지구가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세게 던져야 된다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그죠? 지구가 가벼우면 지구 어린 왕자의 별 이런 정도면 선동열이 던지면 제가 선동열 하니까 세대가 나오는데 더 최근 누구죠? 더 추신수 아닌가? 유현진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던지면 어린 왕자 별 정도에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세게 던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보다 더 세게 던질 수 없는 속력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렇죠. 빛보다 더 빠르게 못 던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저는 점점 더 세게 던져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세 개 던지는 게 빛 속도보다 빨라지면, 탈출할 수 있는 속력이 빛 속도보다 빨라지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빛 속력보다 빨리 던질 수가 없으니까 지구가 점점 무거워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못 벗어나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러면 빛을 쏴도 못 벗어나는구나. 왜냐하면 빛 속력이 제일 빠른 속력이니까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은 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검은 별 바깥에 저 멀리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블랙홀이 그거잖아요. 들어가기만 하고 못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 안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검은 별 이론에 의하면. 말이 되나요? 검은 별 이론. 그러니까 점점 지구가 무거워지면 내가 점점 세게 던져야 되는데 빛 속력보다 더 세게 못 던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검은 별이 된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건의 지평면이라고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호라이즌이라고 그래서 지평면이 있어서 거기를 기준으로 그 호라이즌 안으로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요. 탈출을 못 한다는 게 블랙홀이에요. 그러면 식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식이 보이네요. 아까 지구가 무거워진다고 했잖아요. 다른 상상을 해볼게요. 지구가 질량은 그대로인데 압축을 시켜요. 압축을 계속 시키면 그러면 점점 더 단단해지죠. 단단해지면은 이게 점점 검은 별로 가게 돼요. 그게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여기 그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보다 작아지면 탈출을 못하게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거를 지구를 이렇게 누른다고 상상을 해가지고 지구가 조그만해지면 지구도 검은 별이 될 수 있어요.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면 그러면은 더 세게 던져야 되고 그러면은 지구도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비유를 한다면 이 지구가 블랙홀이 되려면 얼마나 줄여야 되는가? 답은 1원짜리 동전이에요. 이 1원짜리 동전도 역시 또 세대가 갈리는데 여기 어머니 아버지는 1원짜리 동전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요즘 세대는 10원짜리도 못 봤을 걸? 500원짜리도 알아요? 혹시 500원짜리가 세상에 있나? 500원 있어요? 100원짜리 본 적 있어요? 근데 1원은 못 봤죠. 이건 박물관 가야 될 것 같은데. 1원. 어쨌든 중요한 건 500원짜리보다 지구가 500원짜리보다 작아지면 지구가 블랙홀이 돼요. 오케이.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태양은 한 3km 정도로 압축을 시키면 블랙홀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몸무게가 30kg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나? 60kg. 몸무게가 60kg. 어머니 아버지는 60kg 정도.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블랙홀이 된다면 얼만큼 줄여야 되는가? 모래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야 되는데. 자, 0.00000000000 몇 개 하고 1cm 이렇게 작게 만들면은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블랙홀을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어려운 블랙홀 보기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블랙홀은 원래 원리적으로 안 보여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인데 우리가 뭘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은 원리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망원경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는데 빛에는 파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으로 조금이고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많죠. 우리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하는데 엑스레이 찍겠습니다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다 찍었다고 나오라 그러죠. 막 사기당하는 것 같죠. 뭐가 반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엑스레이는 눈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라디오를 듣는다 혹은 우리가 전화를 한다 그럼 다 이게 전자기파 빛을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우리 눈에 다 보이면 지금 이 방이 난리법석이겠죠.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눈이 그걸 못 봐요. 그래서 깔끔하게 색깔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라디오파여가지고 파장이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는데 망원경을 여러 개 지구 곳곳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큰 망원경이 효과가 나요. 그래서 한 8개 정도의 망원경을 지구 곳곳에 설치를 해서 본 최초의 이제 블랙홀 사진이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블랙홀은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여기 빨갛게 돼 있죠. 몇 가지 거짓말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왜 블랙홀이 거짓말은 아니죠. 하나는 사실인데 왜 이게 빨갛게 이런 게 있을까요? 블랙홀은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게. 아, 왜 그럴까?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너무 과학적인 이야기라서. 블랙홀은 최초의 블랙홀 사진은 옛날쯤이어가지고 살짝 좀 사진 찍었을 때 살짝 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살짝 좀 사진이 변질돼가지고 저렇게 생겼어. 그래서 블랙홀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다. 네, 블랙홀 왜 보일까? 뭐라고? 주변 얘기 나왔어. 주변. 예. 거의 맞는 얘기예요. 네, 또 마지막. 어차피 최초의 사진이니까 사람이 어차피 보니까 저걸 올린 사람이 내가 올린 대로 맡겨야겠다 하고. 이거는 약간 사기다.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선정하면 된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지금도 그 달에 과연 인류가 갔는가 안 갔는가 아직도 지금 의심하는 분이 있고. 이거 얘기하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딴 얘기로 잠깐 가죠.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나와요. 지금도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학회도 하고 그러신대요. 근데 이게 장난으로 이렇게 넘길 얘기가 아닌 게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확실해? 밖에서 직접 관측을 한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이 가짜면 누가 사기쳤으면 아까 여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사는 사기를 사나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또 왜? 이렇게 평평하면은 만약에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 만약에 평평하면은 이렇게 망원경을 봐가지고 멀리에서도 배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둥근다면은 이렇게 멀리에서 망원경을 봐도 안 보이고 이렇게 둥글게 그렇지. 되니까 바로 밑으로 이렇게 그렇지. 가서 안 보이고. 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해봤잖아. 남들이 그랬다는 거 들은 거잖아요. 또 나는 확신한다. 저 뒤에 아까부터 저 뒤에 왜? 지구는 왜 둥근가? 내가 그걸 왜 믿는가? 어떻게 알면요? 계속 걸어가면 계속 걸어가는데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와버렸다. 해봤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 마지막으로. 네. 지구는 둥글다는 거를 책에서 봤긴 한데 그 망원경으로 봤을 때 배가 바다 위로 오면은 정면으로 딱 보이지가 않고 위에서 돛부터 이렇게 쭉 나온다고 봤어요? 내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막 시비 걸라는 게 아니고 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반은 우리가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죠?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해서 기록한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무 과학적인 사실들이 책의 교과서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별로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진짜 지구가 둥근지를 내 스스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만 제가 스스로 충격적이었던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야구공하고 깃털하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속도가? 야구공이 빠르지? 다 알죠? 진공에서 떨어뜨리면? 진공에서 떨어뜨리면 공기가 없어. 지구 위에서 진공을 만들어 놓고 진공 튜브를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그 야구공하고 깃털을 놓고 떨어뜨려요. 똑같이 떨어뜨려요? 똑같이 떨어져요? 왜? 공기저항이 없으면 왜 똑같이 떨어지지? 딱 봐도 야구공이 막 단단하고 무거워 보이는데. 알아요?
근데 답은 많이 들었죠.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력이 같아. 깃털 떨어지는 거랑 야구공이 떨어지는 게 같아.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작이에요.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사실은 이제 그 자체는 아인슈타인 전에 이미 누구죠? 피사의 사탑에서 그 일화 있잖아요. 피사의 사탑에서 그때도 야구공하고 깃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실험을 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같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충격적이라고 했냐면 저는 이제 그거를 워낙 제가 그런 분야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워낙 당연하게 여겼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공을 만들어서 그걸 넣어야 되는데 진공을 만들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과학관을 갔는데 그거 있는 거예요. 진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개를 딱 떨어뜨려 보는 조그마한 그 실험 킷이 있더라고요. 광주과학관에 있었나 아니면 과천과학관에 있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너무 충격이 두 개가 정말 똑같이 떨어져요. 깃털하고 야구공 같은 게 딱 똑같이 떨어집니다. 보신 적 있는 분? 한 번 못 보셨어요? 그렇죠. 놀랍지 않으셨나요? 너무 당연한가?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거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거대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이 있는데 방 저 높은 데서 한 10층 높이쯤 됐던 것 같아요. 5층, 10층. 거기서 야구공하고 깃털을 야구공이었는데 볼링본이었는지 하여튼 굉장히 무거운 걸 떨어뜨린 다음에 그 방을 진공으로 만들어요. 스케일이 좀 다르죠. 엄청 비싼 실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떨어뜨리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딱 잡는데 두 개가 착 똑같이 떨어집니다. 오늘 가서 꼭 찾아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그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딴 얘기로 막 왔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더라도 너무 그렇게 믿지 말고 한번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8시까지 끝내야 되죠? 네, 블랙홀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최초의 블랙홀 사진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색깔이 있느냐? 아까 저기 거의 답이 나왔는데 블랙홀 자체의 색깔이 아니고 블랙홀 주변에 있는 애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블랙홀 주변에서 이제 서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 충돌 때문에 생기는 열이에요. 그 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블랙홀 모습이에요. 요거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요거는 이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블랙홀 모습은 이럴 것이다라고 만든 거고요. 요거는 진짜 블랙홀 사진이고요. 차이는 요 안에 뭔가 선이 이렇게 하나 있죠. 요 선, 이 선이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관측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5년짜리 숙제로 드릴게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찾아보면 또 답은 다 있어요. 자, 블랙홀이 그래서 하늘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거 노벨상 받은 거죠. 2017년. 이건 블랙홀끼리의 충돌이에요. 블랙홀이 쌍성을 이루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블랙홀들이 서로 가까이 있다가 막 돌아가면서 둘이 꽝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것이 중력파예요. 중력파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중력파가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파의 가장 큰 원인이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전자기파를 발견했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은 전자기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력파도 언젠가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블랙홀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우리 은하의 일부 사진인데요. 우리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천자를 딱 빼고 억 개 정도의 블랙홀이 있다. 항상 이건 무시하시면 돼요. 억 개 정도의 블랙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블랙홀의 객수가 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거대 블랙홀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은하에는 딱 은하 중심에 엄청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거죠. 모든 은하의 중심 딱 센터에 거대한 블랙홀. 그리고 조그만한 블랙홀들이 억 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하늘의 일부분의 사진인데 이게 우리 은하가 한 1000억 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블랙홀의 개수는 이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숫자로 표현은 잘 못하겠고 일단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으니까 1000억 곱하기 억 1000억 곱하기 억 개가 있어야 되나? 하나당 억 개가 있어야 되고 은하가 1000억 개니까 더하기 다시 1000억. 왜냐하면 각 모든 은하가 하나씩 거대 블랙홀이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블랙홀이 있어요. 세상의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대략 인구는 이게 가려져서 지금 이게 딱 떨어지면서 숫자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인구는 혹시 아시는 분? 80억. 오,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서 봤어요? 야, 대단합니다. 대충 80억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각각 블랙홀 한 개씩 가져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안 납니다. 저기 블랙홀의 소유권을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밤에 집에 가실 때 요즘 이제 인천, 서울 여기서 별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혹시 이제 어딘가에 캠핑을 가셨다 그러면 이제 밤하늘에 별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안 틀린다는 얘기. 하늘에 별이 많구나. 저렇게 이걸 봐도 되지만 하늘에 블랙홀이 많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랙홀이 있는 위치를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에 보면 블랙홀이 저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블랙홀은 실존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별하고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은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걸로 노벨상이 나왔어요. 2020년에. 노벨상 얘기 재밌긴 하지만 우리 은하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제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별자리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시는데 별자리는 말도 안 되게 그려놓고 막 우겨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고 이거 보고 사수자리래요. 이걸 보면 어떻게 이게 사수자리입니까? 근데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주변에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사수 아니냐 이렇게 우깁니다. 이걸 한참 쳐다본 다음에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사수자리가 있는데 제가 딱 유일하게 동의하는 별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안에 요 부분, 요거 떼놓은 게 요거예요. 요게 T밭, 그러니까 물주전자 자리. 요거는 동의가 됩니다. 정말 뭐 주전자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물주전자에서 여기가 이게 수증기 김 나오는 데인데 요 부분이 밀키웨이라 그래가지고 하얗게 보여요. 물론 우리 서울에서는 안 보일 거고 좀 이렇게 맑은 데 가면 여기 하얗게 그러니까 막 김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물주전자리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외국에 아니면 좋은 별 잘 보이는 데서 보신다면 여기 어디가 우리 은하의 중심이에요. 여기 어디가. 그래서 거기를 잘 쳐다보면은 이제 노벨상 받은 건데요. 이게 그 생활의 달인에서 보통 달인이 되려면 몇 년 정도 해야 되나요? 10년 정도. 자, 이분들은 이거를 16년간 뭘 하셨냐면 여기만 쳐다본 거예요. 그냥 거기가 우리 은하의 중심이니까. 그리고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으니까 쳐다봐서 지금 이게 원래 동영상이었는데 PDF가 되는 바람에 안 움직이는데 이게 별 모양이 원래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자리예요. 블랙홀은 안 보이니까. 근데 블랙홀이 거기 있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고 이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16년간 관측하신 달인 두 분이 그거를 딱 보고 여기 블랙홀이 있어야 돼. 여긴 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여기를 보고 계신다 그래요. 노벨상은 받았지만 일가를 잃었기 때문에 계속 봐야죠. 예. 이 두 분이에요. 이 두 분. 자, 마지막으로 양자 블랙홀 얘기를 하면 시간이 얼추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잘 모르죠. 여기 스티븐 호킹. 이 사람 모르죠.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저 펜로즈라고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 텐데 영국에 계시고 이분이 블랙홀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블랙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랙홀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블랙홀이 있다를 확증해 준 거예요. 2020년에. 그런데 지금까지의 블랙홀은 다 아인슈타인의 블랙홀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의 블랙홀은 가장 큰 특징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모든 걸 잡아먹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은하가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상관없어. 멀리 있으면은 그냥 뭐
괜찮아요. 가까이 있을 때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폭이 막 돌아다녀도 저 강 건너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노벨상을 못 받은 거야, 스티븐 호킹이. 그래서 그때 노벨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게 그거. 아니 둘이서 친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이 사람만 노벨상을 주고 이 사람은 안 줬냐.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거는 아인슈타인의 블랙홀에 대한 아인슈타인이 예견한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받으신 거고요. 그걸 고전 블랙홀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스티븐 호킹은 양자 블랙홀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있다면 블랙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게 이제 양자 블랙홀이에요. 그걸로 엄청난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노벨상을 충분히 줘도 되는 일을 하셨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따 왜 못 받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스티븐 호킹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인데 원래부터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스티븐 호킹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건강했고 지금 이게 굉장히 장난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 같이 영국에서 옥스퍼드였나 캠브리지였나 이게 친구들,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배 젓는 거, 카누라고 하는지 뭐 하여튼 거기서 동아리 짱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가면서 약간 불치병, 유전병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난치병이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근데 워낙 우수하셨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서 뭐 머릿속으로 계산 다 하고 막 그러셨죠. 자, 근데 이제 호킹의 블랙홀은 뭐냐면 딱 이 얘기예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줄만 알았던 블랙홀이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블랙홀이 내뱉는 게 있더라.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블랙홀은 호라이즌 안으로 들어가면, 사건의 지평면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나온다. 근데 호킹이 거기서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생각을 했더니 뭐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은 온도가 있다.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블랙홀의 온도를 막 계산을 했더니 이 정도다. 10의 마이너스 8승 K다. 너무 낮죠. 우주의 온도가 기본 온도가 2.7K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시면 돼요. 2.7K만 해도 엄청나게 낮은 온도인데 상관없어요. 이게 거의 2.7K보다 문제는 얘보다 얼마나 낮냐인데 10의 마이너스 8승만큼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블랙홀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화로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도자기 굽거나 피자 굽는 화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성냥개비 하나를 내가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낮아가지고 온도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측이 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있네 해야 되는데 블랙홀이 아까 널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이 사람이 스티븐 호킹은 노벨상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학 이론이라는 게 가장 단순할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다른 환경을 생각하면 블랙홀이 발견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끝까지 자기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2분쯤 남았네요. 자, 그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블랙홀이에요. 자,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떤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이 스크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제가 이건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떤 우주 초기에 빅뱅 이후에 우주를 이루고 있던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 빅뱅 얘기는 아시죠? 지금보다 훨씬 우주가 뜨거웠을 때, 훨씬 우주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때에는 모든 게 녹아 있어요. 어떤 형태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쿼크와 글루온이라는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그것마저도 다 녹아서 플라즈마처럼 수프처럼 돼 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대단하죠. 자기가 살지도 않았던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과학자들이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상태를 이 지구 위에서 만들어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게 가속기 안에서 만든 거예요. 가속기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저에게 한 2, 3분만 더 주시면 제가 가속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갔다 올게요. 기왕 갔으니까 이게 빅뱅인데
빅뱅 초기에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 완전히 모든 게 녹아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뭐 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한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 정도 우주가 뜨거웠을 때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가속기라고 해서 이렇게 가속을 시키는 거야, 뭔가를. 그럼 여기서 굉장히 무거운 핵이 있어요. 뭐냐면 금을 장신구로 만들어야지 이런 실험에다 쓰다니 이런 저도 그래서 금 조각을 여기 양쪽으로 돌립니다. 근데 이 금을 뭐 이렇게 이걸 진짜 돌리는 건 아니고 핵을 돌리는 거예요. 금의 원자 핵을 돌리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중간에서 충돌을 시켜요. 이거는 LHC라고 해서 아까 그거보다 더 큰데 이거는 납은 금보다 더 무거운데 이거를 27kg 이게 27kg가 어느 정도냐면 이것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여기 어디 아니에요? 여긴가? 미추홀 여기 어디죠? 제가 나름대로 센터를 잡았는데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가 여기고 하여튼 우리가 여기쯤인 거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쯤이라고 할 때 이 빨간색 이게 가속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천역도 들어가고 여기 동암역까지 들어가는 요 정도 사이즈의 가속기가 있어요. 여기서 납의 원자핵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데 거의 빛속도로 돌린 다음에 충돌을 땅 시켜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충돌이 됐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열이 발생을 하겠죠. 온도가 올라가요. 그게 우주 초기의 온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게 녹아버리는 그 온도 상태가 딱 돼요. 그걸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순간적으로 딱 생겼다 사라지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의 성질을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주 초기에 어떤 상태였을지라는 또 연구를 해요. 물리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물질이에요. 자, 우리가 이 물질은 근데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 물질에 대응하는 블랙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한 차원 높은 데 사는 블랙홀. 그래서 이 스크린에 살고 있는 이 물질에 대응하는 어떤 블랙홀이 있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색 여기 뭐 연기 같은 것도 있고 녹색 연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블랙홀의 성질이라는 걸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그 블랙홀의 성질이 여기서 어떻게 느껴지느냐를 공부를 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의 성질을 이해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 그림으로 보면 원래는 우리가 파란색 면 위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물질이 있는데 한 차원을 더 만들어요. 가상의 차원이죠. 그 가상의 차원 맨 끝에는 블랙홀이 있어요. 그럼 이 블랙홀이 어떤 블랙홀이냐에 따라서 얘의 성질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블랙홀을 연구해서 양자물질, 우주 초기를 이해하는 그런 연구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이런 거를 홀로그래피 원리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양자적인 성질이 있다 그러면 한 차원을 더 확장해서 보는 거다. 그럼 아까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4차원에 살지 않고 한 차원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재미있을 뿐더러 굉장히 쓸모있는 방식일 수 있다. 세상을 이해하는. 지금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매우 흥미롭게도 블랙홀이라는 거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양자 물질을 공부할 수 있다. 블랙홀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우주 초기의 상태를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이게 홀로그래피 원리라고 그래서 우리 이론 물리 분야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연구 주제라고 해도 여기서 이제 인기 있다고 하면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막 맞다 이런 건 아닌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것만큼은 확실해요. 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